집과 학력, 남편과 자식, 경력. 거짓투성이 30대 젊은 여자가 어느 중소기업에 우연히 취업. 유부남인 사장과 불륜의 관계. 밝혀지는 과거와 숨겨진 진실. 샵사인 거짓의 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사연은요. 인생 자체가 거짓과 허위였던 30대 초반에 여성이 참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의 막장 인생살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야기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완벽한 거짓말. 이지은, 나이 33세. 그녀의 이력서에는 명문대 졸업, 대기업 5년 경력의 양천구 아파트 거주, 남편은 의사,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면접장에 나타난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활짝 웃는 미소가 예뻤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왜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지원하셨죠? 면접관의 형식적인 질문에 지은은 마치 준비한 듯 답변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대기업의 야근 문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일과 가정 둘 다 균형을 안게는 워라밸을 찾고 싶습니다. 직원 30명의 제조업체 더베스트 건설의 경리부 과장으로 그녀는 당당히 합격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지은의 본명은 전미향. 고졸 학력의 편의점 야간 알바의 술집 서빙, 그리고 콜센터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온 여자였다. 남편도, 아이도, 아파트도 없었다. 고시원 2평 방이 그녀의 전부였다. 명문대 졸업장은 20만 원 주고 산 위조 서류였고 경력증명서는 폐업한 회사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순전히 빚빚 때문이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3천만 원. 거기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5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다. 그녀는 도망치듯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한 인생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제2부 위험한 시선. 출근 첫날, 지은은 사장실로 호출됐다. 이 과장님, 어서 오세요. 문진혁, 45세. 더베스트 건설의 사장이자 창업자. 단정한 외모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가 작아서 좀 실망하셨죠? 진엽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가정과 일을 병행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친절한 사장. 지은은 안도했다. 여기서 2년만 버티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진엽의 시선은 달랐다. 면접 때부터 그는 지은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내와는 5년째 별거 중이었다. 사업 때문에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하나 있는 아들내미는 아내가 데려가 키우고 있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리고 외로움. 면접날 진엽은 지은의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이미 자극당했다. 한 달쯤 지나자 진엽은 노골적으로 지은에게 접근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 했고 야근할 땐 커피를 사다 주며 주말엔 골프 치러 가자는 제안도 서슴지 않았다. 처음 지은은 단호히 거절했다. 죄송해요 사장님, 남편이 오해할까 봐요. 남편분이 의사시라며?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주말에도 당직이 많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잘도 낳았다. 제3부 무너지는 경계. 어느 금요일 저녁. 진엽이 지은을 불렀다. 이 과장,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식사가 있는데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번만큼은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지은은 따라갔다. 고급 한정식집. 술이 오갔고 거래처 사장들은 떠들썩했다. 지은은 적당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다. 술자리가 끝나고 진엽이 대리운전을 불렀다. 이 과장 집이 어디시죠? 제가 먼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사장님. 이 시간에 여자 혼자 택시는 위험해요.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드릴게요. 지은이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렇게 합석하며 차에 탔다. 이 과장 집이 양천구 어디랬죠? 목동이요. 지은은 즉석에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댔다. 하지만 차는 목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사장님, 이 길은 목동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과장, 솔직히 말할게요. 진엽이 차를 세웠다. 한적한 강변 도로였다. 이 과장, 난 솔직히 이 과장이 좋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사장님, 저는 유부녀고 아직 어린 딸도 있어요. 알아요, 이 과장. 나도 유부남이지만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내 눈엔 이 과장도 썩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남편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킨 걸까? 이 과장. 우리 공과사 이런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보는 게 어때요? 지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거절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겠지? 그러면 이제 빚은 어떻게 갚지? 사실 지연도 진엽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다.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먹으며 사는 삶이 너무 외로웠다. 시간을 좀 주세요, 사장님. 제4부, 나락으로. 일주일 후, 지은은 진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진엽이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다. 이 과장 내 마음을 거절하면 계속 같이 일하기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륜이 시작됐다. 호텔 밀회, 주말 여행, 비싼 선물들. 지은은 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맛봤다. 진엽은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경리부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이 과장, 사장님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있다며? 나쁜 년. 전현 경력도 의심스러워.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신입 같던데. 지은은 점점 고립돼 갔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진엽의 아내 김성순이었다. 당신이 이지은이야. 성순은 지은의 멱살을 잡았다. 남편을 꼬신 여우 같은 년이? 오해예요. 사모님, 저희는 오해. 내 남편 휴대폰에 당신이랑 호텔 간 사진 다 있어. 이혼하려고 별거 한 사이라고? 웃기고 있네. 우린 멀쩡한 부부야. 정말 충격이었다. 진엽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흥분한 성순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 남편이사라며? 남편도 알고 있겠지? 니년 남편 어느 병원 닥터야? 사모님 그건 제발. 너 혹시 남편도 거짓말이야? 성순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지은은 도망쳤다. 제5부 탈로. 다급해진 지은은 진엽을 찾아갔다. 거짓말 하셨더군요, 사장님. 아내분이 별거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미안해요, 이 과장. 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우리 부부 진짜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진짜예요, 사장님. 이 과장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줘요. 하지만 성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은을 조사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지은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본명은 전미향.
고졸의 빚쟁이에다가 남편도 아이도 없어요. 학력과 경력 전부 다 위조예요. 성수는 이 자료를 회사에 뿌렸다. 다음 날 출근하자 모든 직원이 지은을 쳐다봤다. 인사팀장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이 과장님, 아니 전미향 씨. 당신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은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저는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지은은 주저앉았다. 제6부 첫 번째 반전.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고된 날 밤 진엽이 전화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사장님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과장.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나왔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로 복잡해서. 잠시 아내 심기를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럼 저는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 과장. 이혼 정리되면 당신이랑 새 출발할게요. 그때까지 급한 대로 이 돈으로 버텨요. 진엽은 지연의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했다. 지은은 그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냈다. 하지만 대부업체 독촉은 계속됐다. 한 달, 두 달. 진엽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절망한 지은은 진엽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목격했다. 진엽과 성순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아들까지 함께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히 행복한 가족. 뭐야? 이게.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엽이 차를 타고 나오자 달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전미향 씨, 그만하세요. 전미향. 이지은이라고 부르지 않네요. 나도 이제 당신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나 학력 위조범과 불륜을 저지를 만큼 그렇게 한가하거나 한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 우리 관계는요? 그건 그냥 단순히 어른들 간의 관계였죠. 그걸 진심이라고 착각한 건 당신이에요. 진엽은 차를 몰고 갔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아 버렸다. 제7부 두 번째 반전. 한 달 후,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대부업체에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전미향 씨 되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문진엽 씨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요? 네, 사기죄와 횡령죄입니다. 당신이 회사 재직 중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빼돌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답니다. 당신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지은은 기억했다. 진엽이 급한 대로 쓰라고 준 통장 속 500만 원. 그건 사장님이 준 돈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 증거는 없었다. 호텔 영수증도 진엽이 처리했고 문자도 모두 삭제했다. 당신이 사장을 협박해서 받아낸 돈이라는 게 그쪽 주장입니다.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요. 제가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지은은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문진엽 씨는 화해 의사가 있답니다. 고소를 취하할 테니 3천만 원을 갚고 각서를 쓰라고요.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 전해 달랬습니다. 지은은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는 저예요. 제가 피해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도 범죄였다. 법정에 서면 백발백중 지는 게임이었다. 제8부 세 번째 반전, 진실. 절망에 빠진 지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미향 씨. 저 김성순입니다. 진엽의 아내였다. 무슨 일이시죠, 사모님? 일단 좀 만나요, 우리.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성수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전미향 씨, 당신 당한 거예요. 네. 우리 남편 이런 짓 처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네 번째예요. 실로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성수는 서류를 꺼냈다. 3년 전, 2년 전, 1년 전 모두 비슷한 패턴의 여자들. 젊고 외로운 여자들을 유혹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기록들. 내 남편은 연쇄 사기꾼이에요. 회사는 외형만 멀쩡하지 빚더미예요. 그 사람은 여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사모님은 알면서도 왜 이혼 안 하세요? 저도 공범이니까요. 성순이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실제 알게 된 건 한 1년 전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린 아들이 있어요. 막상 이혼하려니 내 아들은 아버지를 잃게 되고 저는 또 생계수단을 잃어요. 그래서 눈 감았어요. 그럼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당신이 마지막이었으면 해서요. 남편이 더는 이런 짓 못하게요. 성순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고소당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거예요. 제발 함께 남편을 고소해주세요. 사기죄로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도 범죄자예요. 학력 경력도 다 위조했고요. 또, 아니에요, 미향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성순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당신 서류 위조한 거 알고도 고용했어요. 약점 잡으려고요. 녹취록도 있어요. 제9부 네 번째 반전 충격의 진실. 성순과 지은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함께 진협을 고소했다. 사기죄와 협박죄, 그리고 횡령죄.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더베스트 건설의 장부가 압수됐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다. 진협은 실제 회사 사장이 아니었다. 진짜 소유주는 김성순이었다. 회사는 성순의 아버지가 세운 것이고 진협은 대릴 사위로 들어와 운영만 맡은 것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성순은 처음부터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 아니, 공모자였다. 여보, 이번 여자 괜찮아. 응, 순진해. 쉽게 넘어갈 거야. 녹취록이 공개됐다. 부부가 함께 여자들을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 것이다. 성순이 질투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탐정을 고용한 척하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지은은 경악했다. 그럼 당신도? 성순은 태연했다.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것도 잘못 아니에요? 결국 부부는 모두 구속됐다. 조직적 사기죄로. 하지만 지은도 학력 위조로 벌금형을 받았다. 제10부 5번째 반전, 역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 김주현. 더베스트 건설의 전 직원이자 회계 담당이었던 남자. 전미향 씨. 아니, 이지은 씨라고 해야 하나. 혹시 저 당신 알겠어요? 네, 그럼요. 사실 저도 당했거든요. 그 부부한테서요. 주현은 3년 전 더베스트 건설에서 일했다. 그때 성순이 접근해서 불륜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 진협이 나타나 협박했다고 했다.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워 2천만 원을 뜯어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몰카도 찍었고 녹음도 했어요. 복수하려고요. 주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그 부부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어요. 10년치 피해자가 20명이 넘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이걸 왜 이제야 저에게 주시는 거죠?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처음엔 당신도 그냥 도망갈 줄 알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처럼.
그런데 끝까지 잘 버티더군요. 주현이 건네준 USB는 결정타였다. 재판부는 진엽과 성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지은은 2천만 원을 배상받았다.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숨통은 조금은 트였다. 제11부 6번째 반전, 진짜 정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지은은 김주현을 다시 만났다.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정리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 싸운 거죠? 그래도요. 그나저나 이름이 두 개네요. 전미향, 이지은. 진짜 이름이 뭐예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김고은이에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사기꾼이에요. 아니, 사기꾼이었어요. 충격적 고백이었다. 김고은. 그녀는 10년 전 결혼 사기로 2년 복역했다.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시도했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전미향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이지은이라는 새 신분을 샀다. 더베스트 건설은 제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기꾼을 만난 거네요. 아이러니하죠?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한 거? 주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제 이름도 가짜예요. 제 이름은 김주현이 아니라 김동현이에요. 네. 저도 전과자예요. 횡령죄로 3년 복역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수법을 알아챘던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니까요.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다. 우린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제12부. 진짜 결말. 그로부터 1년 후. 김고은, 지은, 은 재활센터에서 일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이었다. 적은 급여였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김동현, 주현, 은 작은 회계 사무실을 차렸다. 전과자라 대형 회사에선 일할 수 없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를 도우며 살았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빚을 이제 절반쯤 갚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날 동현이 물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제대로 만나볼까요? 고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 아직 빚도 남았고 전과자라는 낙인도 있고요.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엉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 인생도 엉망인거려. 그래서 더요. 엉망인 사람 둘이 만나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럼 우리 각자 엉망된 인생들 정리하고 만나요? 2년 후 여기서요. 2년 후에요. 네, 그때까지 당신은 빚 다 갚고 저는 사무실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진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만나요. 고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둘 다 사기꾼인데 사기꾼 약속을 믿어요? 그렇게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믿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에필로그, 진짜 마지막 반전. 2년이 흘렀다. 약속의 그날. 고은은 카페에 먼저 와 동현을 기다렸다. 그러나 동현은 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다. 역시 사기꾼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지. 고은이 일어서려던 순간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다. 동현이 아니었다.
낯선 중년 남자. 김고은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저는 김동현이 형 김동수입니다. 순간 고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동현 씨가 왜요? 동생이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죠? 동생 유품을 정리하다가 당신 이름이 적힌 편지를 찾았어요. 동수는 봉투를 건넸다. 고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고은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겠죠? 미안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당신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빚을 갚고 사무실을 안정시키고 과거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운명이 저를 안 도와주나 봐요. 하지만 제가 당신께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사무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당신 빚 갚는데 썼으면 해요.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 고은 씨, 당신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해요. 고은 씨, 저는 못 지켰지만 당신은 꼭 약속 지켜요.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예요. 우리를 망가뜨린 세상에 대한. 김동현 올림. 고은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동수가 말했다. 동생이 고은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동생은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고은 씨. 제13부, 그로부터 3년 후. 2028년. 김고은, 이제 38세가 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동현이 남긴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본명으로 당당히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전과자라는 낙인을 감추지 않았다. 재활센터에서 3년을 일한 끝에 그녀는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출소자들을 돕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센터를 찾아왔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기죄로 2년 복역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력서를 위조할까 고민 중이에요. 고은은 그 여자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우선 여기 앉으세요.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거짓 신분과 불륜, 사기당한 이야기,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위조하면 안 돼요. 저처럼 더 큰 구멍에 빠져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전과자를 안 뽑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6개월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으세요. 그리고 전과자를 채용하는 회사 리스트를 드릴게요. 젊은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다시는 거짓말로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제14부 7번째 반전, 복수의 서막. 평화로운 일상에는 늘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느 날 저녁, 고은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김고은. 오랜만이다. 기억하나? 누구지? 은영은 낯선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다. 3년 전 날 감옥에 보낸 거 기억하지? 이제 내 차례다. 고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문진혁. 아니면 김성순. 확인해보니 둘 다 아직 복역 중이었다. 그럼 누구일까? 그리고 일주일 후 진실이 드러났다. 센터로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김고은 센터장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문진우입니다. 문진엽의 동생이죠. 고은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이 감옥에서 자살했어요.
2달 전에. 몰랐어요.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유감. 당신이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우가 소리쳤다. 형은 당신 같은 여자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요. 당신 형이 먼저 사람들을 속였어요. 형수님 말로는 당신들이 먼저 유혹했다고 하던데요. 유부남한테 꼬리 쳐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고은은 참을성 있게 차분히 대답했다. 재판 기록을 보세요. 진실이 다 나와 있어요. 재판. 당신들이 짜고 거짓 증언한 거잖아. 진우가 책상을 쾅 쳤다. 니년 인생도 내가 다 망가뜨릴 거니 각오해. 제15부 과거가 돌아오다. 진우는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고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10년 전 혼 사기 전과와 가짜 신분 사용 이력. 모든 것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SNS에 폭로했다. 출소자 재활센터장의 충격적 정체. 연쇄 사기꾼이 피해자 코스프레.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퍼졌다. 고은의 사진과 과거 기사, 재판 기록까지 모두 공개됐다. 센터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사기꾼이 센터장을 해. 말이 돼. 출소자들 가르친다고? 사기 방법 가르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전과자를 고용하다니. 이사회가 소집됐다. 센터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제 과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숨긴 적 없어요. 채용 당시 모두 밝혔고 이사회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센터 이미지 생각은 안 하세요? 센터는 출소자들을 돕는 곳이에요. 센터장이 출소자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론 우선 시끄러운 부분은 해결하는 편이 나을 듯하네요. 결국 고은은 사직서를 냈다. 저 때문에 센터가 피해보는 건 원치 않아요. 제16부 8번째 반전 동맹. 센터를 나온 고은은 다시 백수가 됐다.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3년 전 그 고시원. 다시 원점이었다. 이번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절망에 빠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김성순. 문진엽의 전 아내. 왜 또 온 거죠? 고은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도와요. 누가 누구를 돕죠? 당신이.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당신한테,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요. 성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옥에서 2년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나? 이제 와서 사과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문진우를 막으러 왔어요. 고은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진우는 제 전 남편 동생이에요. 그 사람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진우는 형 문진엽한테 3억을 빌려줬어요. 회사 운영 자금으로. 그런데 회사가 망하고 형이 감옥 가면서 그 돈이 날아갔죠. 그러니 이제 당신한테서 그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있잖아요. 김동현 씨가 남긴 3천만 원. 고은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진우가 당신을 조사하면서 알아냈어요. 그 돈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낼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빚 갚는데 다 써서 없어요. 진우는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당신을 형사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뭐든지요. 제17부 반격의 시작. 고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문진우를 막을 수 있죠? 진우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성순이 말했다. 문진우, 그 사람도 깨끗하지 않아요.
고은은 성순과 팀을 이뤘다. 전직 사기꾼과 전직 공모자.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 문진우의 과거와 사업 내용, 금융 기록 싹 다. 2주 후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문진우는 형 진엽에게 3억을 빌려준 게 아니었다.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을 세탁하려고 투자한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자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걸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성순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과자예요. 법정에서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그리고 성순이 전화기를 꺼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을게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제18부 9번째 반전 견대. 성순의 연락을 받고 3년 전 피해자들이 다시 모였다. 우리가 왜 이런 일에 다시 휘말려야 해요? 한 여자가 언짢아 하며 불평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요. 고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건 잘못했어요. 고은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것과 사기는 달라요. 우리는 감정에 속았어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성순이 거들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남편과 함께 당신들을 속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진우를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결국 5명의 여자가 함께 문진우를 고소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문진우는 거칠게 반격했다. 전부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이 여자들 다 사기꾼이에요. 이번에도 법원은 고은의 손을 들어줬다. 문진우의 불법 대부업 전력이 드러났고 보험 사기 시도 기록도 나왔다. 문진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19부 진짜 새 출발. 재판이 끝난 후 5명의 여자와 성수는 어느 카페에 모였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한 여자가 물었다. 고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다시 재활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센터를 직접 만든다고요? 네, 전과자들, 특히 여성 출소자들을 위한 센터를요.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돕는 거예요. 성순이 손을 들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자금을 좀 댈 수 있어요. 고맙지만 당신 돈은 안 받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당신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동참했다. 저는 요리를 할 줄 아니까 출소자들한테 요리 교육을 할게요. 저는 미용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회계랑 컴퓨터 강좌를 도울게요. 6명의 여자가 힘을 합쳤다. 제20부 5년 후 2033년 보금자리 새출발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다. 여성 출소자 300명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중 70%가 성공적으로 재취업했다. 고은은 어느새 43이 되어 있었다. 그만큼 센터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센터장님 계십니까? 제가 센터장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김동현 씨의 조카 김현우입니다. 삼촌이 돌아 가신 후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고은의 심장이 뛰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가 10년 뒤에 전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좀 일찍 찾았어요. 현우는 봉투를 건넸다. 고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고은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또 10년을 버틴 거겠죠?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버틸 거라고 믿었어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거라고. 제가 못 지킨 약속이 하나 있죠. 2년 후 만나자던 약속. 하지만 제가 당신께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
그 용기로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망이에요. 고은 씨 사랑한다는 말 못했네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영원히 당신을 응원하는 김동현 올림. 고은은 소리 없이 울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촌이 센터장님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도 동현 씨를 사랑했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럼 왜 못 만났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삼촌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고은은 현우를 봤다. 30대 초반, 동현과 닮은 눈빛. 몇 살이세요? 올해 32살요. 전 43살인데요. 에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현우가 웃었다. 삼촌이 센터장님만큼 멋진 사람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마지막 최종 반전 10번째. 커피를 마시며 고은은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했다. 현우는 진지하게 들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센터장님은 강한 분이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현우가 고은의 손을 잡았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사실 저 삼촌의 조카가 맞긴 한데요. 편지는 진짜가 아니에요? 고은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편지는 제가 쓴 거예요. 삼촌 글씨 흉내내서. 아니, 왜요? 왜 그런 짓을?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10년 후 고은 씨를 찾아가서 행복한지 확인해 달라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고은 씨가 혼자면 제가 고백하라고 했어요. 고백. 네, 사실 저 5년 전부터 센터장님을 봤어요. 강연회에서. 그때부터 계속 센터를 후원했어요. 익명으로요. 고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익명 후원자가 정말 당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편지를 핑계로. 이건 사기예요, 현우 씨. 사기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고은 씨.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과거도 나이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고은은 한참을 말없이 현우를 바라봤다. 저는 또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고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삼촌이랑 똑같네요. 말을 참 그럴싸하게 해요. 삼촌이 가르쳐줬거든요. 진심은 그럴싸한 말보다 강하다고요. 이게 진심이라고요? 네, 제 진심이에요. 고은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약속은 안 해요. 저 약속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약속 없이 그냥 함께 있어요. 진짜 끝. 5년 더 후, 2038년. 보금자리 새출발센터 10주년 기념식. 고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옆에는 남편 현우가 서 있었다. 저는 20년 전 사기꾼이었습니다. 10년 전엔 피해자였고요. 5년 전엔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백 명의 출소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 제 인생은 막장 드라마였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배신당하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오늘부터 다시 쓸 수 있어요. 고은의 배가 불러 있었다.
7개월째 임신 중이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줄 몰랐어요. 43세 결혼하고 48배 아이를 갖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기념식이 끝나고 고은과 현우는 두 손을 잡은 채 강변을 걸었다.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후회는 5년 전에 고백하지 못한 게 후회죠. 그럼 지금 아이가 5살이었을 텐데. 현우 씨 정말 바보 같아요. 당신이 좋아 죽겠는데 어떡해요. 고은은 현우의 잡은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노을이 사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어딘가에서 동현이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동현 씨. 제게 다시 살 용기를 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카를 소개해줘서요. 고은은 웃었다. 진심으로.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살았던 고은의 이야기 사연은 15년 만에 진짜 거짓 없이 진짜로 끝입니다. 별표 흰생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긴 이야기일 뿐이다. 별표. 오늘 이야기 사연은 어땠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